2차 세계대전 중 1944년 6월은 중요한 전투들이 각각의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유럽 전선에서는 연합군이 2차 대전 중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독일군을 견제하고 있었고, 태평양 전선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본토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사이판 점령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이 독일의 본토 진출을 위한 대규모 작전을 펼치는데, 독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도 불리는 이 작전이 바로 바그라티온 작전입니다. 잠깐 그동안의 동부전선 상황을 보면 약 1년 전이었던 1943년 8월, 무적을 자랑하던 나치 독일군은 인류 최대의 전차전인 쿠르스크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이미 독소전쟁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소련 역시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끝도 없이 충원되는 병사들의 물량 공세와 미국의 든든한 군수품 지원 아래 독일 점령지들을 하나둘씩 탈환하고 있었죠. 1944년 1월에는 소련이 북부의 레닌그라드를 탈환했으며, 이곳에서 900일간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의 구호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5월경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니콜라이 바투틴 대장과 이반 코네프 원수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만슈타인이 지휘하는 독일 남부 집단군에게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며 루마니아 지역까지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모스크바가 있는 중부 지역은 쉽사리 공략하지 못했는데,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독일 중부 집단군은 북부와 남부 집단군에 비해 전력이 건재하여 정예 병력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 군데로 구분된 전선 속에서 소련군과 독일군의 대치 상황은 북부와 남부가 소련군의 공세로 인해 푹 들어가고, 중앙 부분은 돌출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마침 따뜻한 봄이 되면서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아 진창길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기간이었기 때문에 소련군과 독일군 양측 모두 대규모의 전차 기동이 불가하여 전선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시기였는데요. 소련군 지휘부는 이 기간을 이용해 땅이 다시 굳는 여름에 독일 중부 집단군을 섬멸하기 위한 대공세를 준비합니다. 전쟁 초기에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을 빠르게 침공해서 멸망 직전까지 도달했었기 때문에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에 갚아주기 위한 복수를 준비한 것이죠. 소련군의 계획은 동부전선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순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자 나치에게 결정적인 한방을 먹일 바그라티온 작전을 세우고 1944년 6월 22일을 개시일로 정했습니다. 작전의 명칭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러시아를 지킨 영웅 표트르 바그라티온 장군의 이름을 땄으며, 작전 개시일은 독일이 침공했던 날짜를 겨냥해 6월 22일로 정하였습니다. 사실 스탈린은 몇 년 전부터 처칠, 루즈벨트와 같은 연합국 수뇌부들에게 소련군의 부담을 덜어줄 양동작전을 끊임없이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 6일 실시되어 독일군의 뒤통수를 제대로 한 방 먹이게 되었죠. 즉, 바그라티온 작전은 서방의 연합군과 연계된 양동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게오르기 주코프 원수를 최고 지휘관 대리로 임명하고 바실렙스키 원수를 총참모장으로 세워 바그라티온 작전을 총괄하게 합니다. 명령을 받은 지휘부는 1000km에 달하는 중부전선 전역에 제1, 2, 3 벨라루스 전선군과 제1 발트 전선군 총 4개의 전선군을 배치하여 운명의 작전 개시일을 대비했습니다. 총 189개 사단의 병력은 200만여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히틀러의 삽질로 인해 치명적인 실수들을 연달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남부 집단군 패배의 책임과 후퇴를 요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히틀러는 그동안 너무나도 잘 싸워줬던 만슈타인 장군과 클라이스트 장군을 해임해버리는 오판을 저질렀고, 그것도 모자라 소련군의 대규모 공세는 분명히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확신하는 바람에 중부 집단군의 일부 병력을 남부 집단군으로 빼버리는 치명적인 결정을 해버립니다. 히틀러는 이미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대부분을 빼앗긴 상황에서 루마니아의 유전지대까지 빼앗길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스탈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스탈린은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닌 최대한 많은 독일군을 절멸시켜 그간의 한을 복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소련 지휘부는 계속해서 첫 버전을 통해 주공이 남부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독일군 정보부는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게다가 6월 6일에 펼쳐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 안 그래도 누수가 심한 중부 집단군의 전력에서 항공 전력까지 서부전선으로 빼주는 상황까지 발생해버립니다. 이렇듯 독일 중부 집단군은 복수심에 불탄 200만 명의 소련군 공세에 제대로 대비하지도 못한 채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22일 새벽, 전선에 집결한 소련군은 맹렬한 포격을 내뿜으며 4개의 전선군이 중부 지역의 핵심 지역인 민스크를 향해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련군의 전력은 후방 지역으로 빠르게 침투하여 적의 요충지를 포위한 다음 엄청난 전력을 중앙으로 넣어 격파하는 중심 돌파 전략을 채택했는데, 애초에 공격군이 방어군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 전략은 제대로 먹혔고, 방어하는 독일군은 후퇴도 못하고 포위 섬멸됩니다. 특정 타겟에 연속적으로 공격제대를 투입시키는 일명 제파 전술로 소련군은 민스크로 향하는 3개의 거점을 확보하고 파죽지세로 민스크로 진격하게 됩니다. 특히 바브루이스키 지역에서는 독일의 핵심 전력인 제9군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제1 벨라루스 전상군에 의해 포위되어 버리는데, 소련군은 늪지대로 가득한 전장 위에 군인들 한 명 한 명이 통나무를 들고 길을 만들어 전차 부대가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으로 전차 부대를 이동시켜 제9군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독일의 중부 집단군 사령관 에르스트 부슈는 히틀러에게 이제라도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시켜 전략적인 방어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히틀러는 오직 영토의 절대 방어만을 외치며 부슈 원수를 해임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믿을만한 소방수인 발터 모델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죠. 하지만 방어의 귀재인 발터 모델도 이미 무너져버린 전선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기동전술로 독일군을 격파하며 민스크에 도달한 소련 3개의 전선군은 2개의 전선군이 후방을 차단, 1개의 전선군이 중앙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민스크 탈환 작전을 전개했고 7월 4일 드디어 3년 만에 독일군으로부터 민스크를 해방시킵니다. 이때 독일군이 민스크에서 입은 피해는 약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소련군은 중부 지역의 목표 거점인 민스크를 탈환함으로써 1차 작전의 성공을 달성했고 독일 중부 집단군은 완전히 격파되었습니다. 10만 명도 채 되지 않은 독일군 패전병들은 서쪽의 폴란드 지역까지 후퇴하였죠. 공세의 성공으로 눈에 가시였던 돌추부의 전선을 북부와 남부 전선과 동일하게 잇는 데 성공한 소련군은 이제 북부와 중부, 남부의 3개 방면에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대기 중이던 발트 전선군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 주둔한 독일 북부 집단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7월 말에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남쪽에 주둔 중이던 소련 이반 코네프 원수의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도 공세를 시작하여 7월 27일에는 르보포를 해방, 8월 1일에는 폴란드 국경을 넘어 루블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듯 남부와 북부의 공세로 마지막 남은 독일군의 팔다리를 끊어놓으면서 전쟁 이전의 소련 영토 대부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소련군의 기세는 8월 초까지 이어져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가 보이는 비스와 강까지 도달하였으나 이 시점에서는 이미 발터 모델의 지휘 아래 독일군도 치밀하게 방어선이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죠. 이로써 소련이 독일에게 내린 사형 선고라 일컬어지는 바그라티온 작전은 완벽한 복수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5주간의 작전 기간 동안 소련군은 총 700km나 전진하였고 독일군은 25만 명의 전사자와 11만 명에 달하는 포로가 잡히면서 동부전선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죠. 또한 이 작전의 여파로 그동안 추축국에 가담했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핀란드가 소련에 공식적으로 항복합니다. 하지만 소련군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200만 명이 넘는 대병력 중 사상자는 77만 명에 달했고 수천 대의 야포와 탱크를 잃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처절한 방어로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소련은 쿠르스크 전투의 대규모 전차전을 통해 역전에 성공하고 바그라티온 작전의 쐐기골로 인해 동부전선에서의 독일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것입니다. 한편 독일군 입장에서는 후회의 연속이었는데 미리 후퇴했으면 진작에 전력을 재정비하여 반격까지 감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오로지 히틀러 한 사람의 아집으로 인해 모조리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유능한 장군들의 조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천시키면서 무조건적인 공격만 외치던 히틀러 때문에 독일군 정예병력은 동부전선에서만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전면 발키리로 유명한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까지 터지는 등 내부 분열 문제까지 겹쳐 소련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은 이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벨기에를 넘어 독일 서부까지 들어오고 있었으며 바그라티온 작전의 성공으로 폴란드까지 밀고 들어온 소련군은 이제 나치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을 향해 포신을 돌렸습니다. 나치 독일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